이번에 LG 엔솔 사태를 보면서 이제 LG주들이 과거에도 뭐 LG카드 등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라는 뭐 2000년대 기사가 이게 다시 회자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LG가 좀 문제가 많은가 봐요. 뭐 모든 그룹이 다 문제가 있었지만 LG그룹은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1999년도에 LG화학이 LG석유화학을 인수했다가 구조조정하고 이제 흑자로 돌아설 때쯤에 LG 창업주에 매각을 했거든요. 예. 헐값 매각으로 했다고 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시 또 되사줬어요.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이거는 헐값 매각이다, 배임이다 라고 하면서 공정위에 제소를 했죠. 그래서 부당 거래라고 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적도 있었고 LG그룹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자본거래, 영업거래를 많이 한 그룹으로 알려져 있죠. 뭔가 기부를 해서 뭔가 선행 이미지를 쌓지만 사실 그 기부는 엄청나게 푼 돈이고 엄청 조단위 뭐 수십조 단위의 예, 수십조 주주 권리를 예. 침해하는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입니다. 저도 집에서 다 가진 제품 다 LG 쓰고 있는데 확 바꾸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LG화학이나 뭐 이런 LG그룹 주식을 예. 안 사요. 그래서 제가 펀드 하고 있지만 뭐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많은 이제 투자할 만한 좋은 예. 기업들 있잖아요. 저는 안 사거든요. 한국 주식 자체를 안 사세요? 한국 주식이 전체 펀드에서 차지한 비중이 훨씬 적고 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예. 그 중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거버넌스가 올바르고 문제가 없는 기업에 집중을 하죠. LG는 그냥 걸렀다. LG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예. 있지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LG는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도대체가 잘 모르겠어. 예. LG그룹의 펀더멘털도 잘 모르겠고 예. LG그룹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 LG그룹이 제시하는 성장 전략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신뢰가 깨지면 뭐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좋아지면 그때 투자하겠다라고 예. 판단했고 이렇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미리 산다 하는 식의 투자는 LG그룹에서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은 피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LG화학 물적 분할 이런 거를 저는 솔직히 이런 거버넌스 개혁 운동을 하게 된 계기도 네. 저는 이제 전업 투자를 했고 2015년부터 투자업계로 완전히 전직을 했고 전업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 리스크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미리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도 아침에 시초가에 다 매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 경우에 그러니까 전업이시니까. 전업이기 때문에 네. 미리 또 그런 동향들을 알고 또 그런 얘기가 돌고 찌라시도 돌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서 미리 빠져나온 경우도 있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이런 거버넌스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아침에 뭐 시초가로 마이너스 5%로 시작을 할 때 그냥 마이너스 5%다 매각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분명히 여기에 매도해도 한 20-30%더 폭락할 텐데 참 마음이 불편해요. 내 주식을 받아간 그 사람은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돼서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서 파는 거잖아 사실은. 네. 그게 모르는 사람 불특정 다수라고 해가지고 모르는 뿐이지 거래를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거래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거래의 신뢰 관계고 네. 집을 팔 때도 내가 살던 집을 팔 때 이 집이 흉가고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망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이 집이 다 잘 됐고 네. 우리도 여기서 돈을 벌었고 자식들도 잘 됐기 때문에 네. 이 집 사시면 잘 될 겁니다 이러면서 팔지. 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주식도 똑같거든. 매매인데 이 주식을 사가시면 주가가 오를 겁니다 라고 파는 거란 말이야. 예, 근데 그렇죠. 나는 알면서 이게 주가가 폭락할 걸 알면서 파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네이버 주식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주가 막 10%씩 빠지고 가보면은 뭐 아비규환이죠. 그때 참 마음이 괴롭더라고. 그래서 부채의식도 좀 있었고 그렇다고 제가 주식을 신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20% 30% 폭락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건 남을 해칠 수는 없지 이런 것도 안 팔 수도 없는 거잖아. 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이런 아수라장에서 아웅다웅하는 이런 네.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야겠다. 바꿔야겠다. 그 생각을 하신 건 언제쯤이에요? 그런 거버넌스 개혁 관련된 글을 올리고 운동하고 예.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한 거는 오래됐고요. 그거는 한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11년도에 상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개정된 상법을 갖고 또 새로운 신종 거버넌스 왜곡, 주주권리 침탈 예. 신종 수법들이 막 나왔어요. 예.
그래서 변호사니까 이런 거 잘못되고 저런 거 잘못되고 이렇게 글도 올렸었는데 제가 포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네. 생각한 거는 현대차가 현대모비스 물적 분할 발표를 하고 나서 이거는 정말 현대차잖아. 네. 현대차는 우리나라 2위 그룹 아니에요. 네. 현대차조차도 그때는 LG그룹은 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나았고 현대차 그룹도 물적 분할해서 그때 현대모비스 국내 AS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글로비스에 헐값을 넘기는 구조를 짜서 그걸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발표를 네. 하고 야 이건 진짜 나라 망하겠다 그런 생각 네. 들었어요. 현대차조차도 이러면은 이건 예를 들어 그냥 중소기업이 조그만하게 그냥 거래하고 그 주주들만 좀 다치고 이러고 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LG그룹의 이 LG 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의 원리를 파괴하고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현대차가 현대모비스 AS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글로비스에 헐값을 넘긴다는 그런 발표했을 때 네. 야 이건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을 한 네. 거죠. 이러다가 진짜 하나 남은 게 이제 삼성전자만 남는 거잖아. 네. 그럼 좀 있으면 삼성전자도 물적 분할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진짜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 주변에 이제 같이 얘기하는 분들 계셨으니까 모으고 그때부터 이제 해서 2019년도 말에 포럼을 만들었죠. 그때 2019년도 초 그때 현대차가 물적 분할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런 결심을 한 거죠. 한 3년 전. 네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부분, 휴대폰 부분, 가전 네 부분. 가지의 부문이잖아. 그 중에 반도체 부분은 그냥 물적 분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라면 그럼 지금 거의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주가 뭐 몇백만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못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국민 주고 외국인 지분율도 50%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 물적 분할하면은 바로 소송 걸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근데 LG화학에 대해서는 외국계 지분이 별로 없었나? 왜 소송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도 하려면 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이라면 문제 없이 지나가면. 그렇죠. 네. 물적 분할하고 찢어 붙이고 떼고 이렇게 하면은 이재용 네. 회장의 지분율이 지금 내부 지분율이 한 5%밖에 안 돼요. 삼성물산, 삼성생명으로 넘어오는 것까지 쳐도 물론 홍라의 여사나 다른 이부진, 이서연 이렇게 전체 특수관계를 따지면은 한 10% 정도 될 거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하고 떼고 동상장하고 떼고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한 2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안 하겠어요? 하고 싶겠지. 예. 근데 LG화학의 이 100조짜리 문제가 그냥 넘어가면은 다음은 삼성전자 될 수도 다음은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엄청난 유혹에 시달릴 겁니다. 현대차는 뭐 제네시스 물적 분할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 네. 에이스 부문을 물적 분할하는데 에이스 부문은 가장 알짜 네. 자산이거든. 그렇게 할 유혹에 시달리겠죠. 예. 나머지 5가지는 뭔지 한번 예. 말씀해 주겠어요. 자진 상패 할 때 네. 공개 매수를 시장 가격으로 한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것도 공정 가액으로 본질 가치를 밸류에이션해서 시장 가격과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공정 가격으로 하든지 예. 아니면 시장 가격을 자사주 매입 등등의 방법으로 복구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공개 매수 가격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되지. 본질 가치는 2만 원인데 지금 시장 가격이 5천 원인데 5천 원 월사 좋다면서 5천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 이런 짓은 못 해요. 그 자체가 주주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예. 바로 소송 걸리죠. 그냥 막 자해해서 막 상처 낸 다음에 그렇지. 그다음에 가치를 완전히 헐값으로 만들어 다음에 아 그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상폐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식으로 거 하는 거죠. 해도 지금은 문제가 없다. 지금은 문제가 없고 끝까지 버티면은 법원에 공정가액 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소송하는데 한 4년 걸리거든요. 예. 그거 4년 걸려서 그거 받아내는 그냥 좀 덜 먹고 말지 이렇게 예. 하고 보통 대부분은 포기하죠. 자포자기하게 만들도록 질질 끌죠. 보통 잦은 상패를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잦은 상패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 나온 지가 보통 3년, 4년, 5년 앞에 이미 끌어요. 예. 주가 계속 내리고 예. 배당도 안 하고 부산가스 같은 경우가 8년 동안 배당 성향이 오히려 내렸어요. 그럼 주가도 계속 내리고 8년 동안 질질 끌다가 공개 매수 가격을 시장 플러스 알파로 해요. 본질 가치 대비해서 극도로 저평가된 가액으로 반토막 내놓은 다음에 한 10% 올려서 주겠다 이거라도 안에 먹고 반토막 가. 내놓고 네. 한 뭐 30% 올려서 이거 먹고 빠져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다시 내가 제대로 되는 가격을 받겠다고 하면 4년 동안 소송할 각오해야 돼요. 이거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잦은 상패 시에 공개 매수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자사주 마법. 인적 분할을 하고 난 뒤에 지주사로 자사주를 몰고 그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하고
또는 그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고 이게 한국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OECD 국가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절대 못하는 그런 일을 한국에서는 버젓이 서슴없이 하고 있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정부도 네. 뭐라 하지 않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도 법원은 정당하다고 하고 네. 있고 이게- 희한한 나라죠. 이게 문제라는 의식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문제란 의식이 그분들만 없나 봐. 선수 주주들은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법을 봤으니까 이런 상태였으니까 그게 하도 오랫동안 한 50년, 60년 동안 이렇게 해오니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네. 폭력에 워낙 오래 노출되면은 예. 예. 폭력이 익숙해져요. 예. 그리고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 오면 불안해 막 예. 언제 내가 또 다칠지 모른다 이러면서 예. 그런 심리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시장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혹시 그러면 이런 자사주 마법이 왜 이게 문제다 설명해 주신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현금이 100억 있어요. 그리고 주주가 100명 있고 똑같이 10주씩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1억씩 권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100억에 대해서. 근데 자사주를 매입을 해. 50%를 자사주로 매입을 해요. 그러면은 그 50% 자사주를 매입한 재원 50억, 네. 50억으로 자사주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50억이 소진된 건데 그 돈은 원래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은 미발행 주식이 되기 때문에 없는 주식으로 쳐버려요. 남아 있는 50억을 여전히 그 주주들 100명인데 자사주를 매입했으니까 그냥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매입을 했다고 치고 그냥 100명에서 50억을 그대로 또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사주 마법은 뭐냐면은 인적 분할을 하고 이 회사를 A, B로 두 개로 쪼개요. 그리고 이 50주의 주식을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에다 몰아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주 발행을 할 때 신주를 배정해요. 그러면은 이 원래 100억 중에서 50억이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가야 되는 돈이 그 50억이 대주주에게 이전되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지주사가 되고 이 지주사는 나중에 수합을 하면은 이 지주사의 원래 주주가 100명 있었을 때 A, B라는 주 기업에 대해서 똑같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걸 수합을 하거든요. 보통 개인 주주들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주식을 팔고 사업회사 주식을 사게 돼요. 지주사 주식은 주가 안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지배력은 지주사가 더 많이 갖게 돼요. 자사주를 몰아줬기 때문에 자사주의 신주를 배정을 하면은 이 사업회사의 주식이잖아요. 이 사업회사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주를 배정하면은 원래 이 기업의 대주주가 예를 들어 10%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50% 자사주를 매입하고 인적 분할하고 지주사에 몰고 그 신주 배정을 하면은 원래 10%를 갖고 있었던 이 10%가 40%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갖고 있었던 원래 지분들을 조금씩 빼서 대주주에게 옮겨주는 것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조금씩 약탈을 한 거네요. 약탈을 한 거죠. 전체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 그 현금을 빼서 대주주에게 몰아준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죠. 근데 한국에서 과거에 지분 구조가 뭐 순환 출자 구조 이런 걸 해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지주회사를 만들어라 뭐 이런 걸 권장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럼 좋게 보지는 않으시겠네요. 지주회사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영미나 유럽 같은 지주회사를 만들었어야죠. 이거는 지주회사가 아니죠. 그냥 다단계죠.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회사인 거지. 원래 유럽이나 미국의 지주회사는 100% 갖고 있는 거예요. 자회사에 대해서 100% 지분을 갖고 있어야 지주사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20%, 30% 이런 정도 갖고 있는 회사는 투자회사라고 하지 지주회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아주 희한한 구조의 지배구조 지주사 개편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김대중 정부 때 97년에 시작을 했는데 97년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지배구조를 순환출자에서 선진국식의 지주회사 체제로 바꿔야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악이 돼버렸죠. 그때 아예 처음부터 사업부를 서로 그룹들끼리 구조조정하면서 사업부를 지주회사 밑에 100% 소유하도록 그래서 지주사만 상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었어야죠. 이거는 거버넌스상으로는 완전히 오히려 거꾸로 개악이 된 형태가 됐죠. 요즘은 이제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뭐 서학개미라는 별칭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뭐 애플은 애플밖에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고 아마존은 아마존밖에 없는데 구글은 알파벳밖에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현대 자동차다. 그럼 현대 뭐 모비스, 현대 건설, 뭐 글로비스, 현대건설, 등등등 현대미아 뭐 상장된 한 그룹의 하나의 대주주가 소위 지배주주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주주가
동시에 지배하는 상장사가 뭐 10개도 넘는 예. 식의 그룹을 이거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애. 법 이론상으로나 재무 이론상으로 있을 수 없는 모습이죠. 원시 사회다. 원시 사회다. 원시 사회다. 석기시다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요즘 ESG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거버넌스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뭔가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뭐 앞으로 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좀 긍정적인 면은 찾을 수 있을까요? ESG가 이제 Environment, Social 네. Governance인데 ES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Governance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어요. 기업들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진전이 없다. 거버넌스는 뭐 기대할 게 없다. 기대를 못 하고 있다. 뭐예요? 오히려 ESG에서 E와 S를 거버넌스를 하지 않고 뭔가 네. 그래도 우리가 ESG에 전체적으로는 뭔가 하고 있다는 네. 그런 와싱용으로 ESG 와싱용으로 하고 있는 모습도 네. 보이는 것 같고 좀 아. 우려스러운 면들이 있죠. 그렇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S 부분은 그래서 그런지 G를 안 하니까 네. 이 S라도 해야 된다는 네. 차원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S 부분은 의미는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배당 성향 확대 같은 것도 뭐 우리나라는 좀 너무 적다 이러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 차원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결국 주주 환원율을 올리자는 얘기예요. 이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 주주 환원율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예. 주주와 회사 간의 계약이 자본을 공급하고 리스크 테이킹하고 자본을 가져간 회사는 그 자본을 잘 운용해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네. 주주 환원하는 게 투자 계약이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했는데 왜 주주 보상을 하지 않느냐, 주주 환원을 하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고 주주 환원율이 전 세계에서 꼴찌인데 네. 글로벌 평균이 70%는 한국이 한 30% 정도 돼요. 이렇게 주주 환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사내에 계속 현금을 유보했다가 그걸 대주주에게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개혁 운동의 결론은 결국 주주 환원율을 70%까지 올리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3-4개 정도 남았는데 그거 짧게 한번 네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다음 이사의 예.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 인정. 앞에 5개가 개별적으로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자본거래 유형이거든요. 예. 이 5가지를 포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소송법적 장치가 뒤에 3개예요. 아. 그래서 이사가 이런 거래 행위를 할 때, 자본 거래 행위를 할 때 주주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주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주주에 대한 수탁제문데 예. 그게 한국에서는 한국 대법원이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 된다. 판례가 바뀌어야 된다. 그걸 인정 안 하는 나라는 몇 국가나 되나요? 없죠. 한국밖에 없죠. 아니 왜 한국만 무슨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나요? 대주주, 소위 재벌 체제라는 게 있는 나라에서 재벌 독재, 네. 재벌 대주주가 독재를 하는 독재 체제가 왜 우리나라만 있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왜 우리나라만 재벌 체제가 유지되고 있냐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역사적 배경이 이제 있는 거죠. 재벌이 있었던 나라가 독일, 일본, 한국인데 네. 독일의 재벌 콘체른 체제라고 하는 그 체제를 네. 일본 도입했고 일본 재벌이 있었고 군벌이라고 하는 군벌 재벌이 결합된 형태였었고 일본의 그 재벌 체제를 박정희 정권이 도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박정희 정권이 일본 군벌들과 친했고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패망했죠. 재벌이 해체됐어요. 일본도 패망했잖아. 그래서 미 군정이 들어와서 1950년도에 일본은 재벌을 다 해체해버렸어요. 예. 유일하게 전 세계 재벌이라는 시스템이 남아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거지. 한국은 재벌이라는 체제가 1960년대 이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해체될 계기가 없었던 거고 그게 IMF 때 해체가 됐었어야 되는데 IMF 때 DJ 정권과 노무현 정부가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재벌 그룹과 타협을 했는지 뭐 속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상한 형태의 예. 지주사 체제를 허용함으로써 이 재벌 체제가 오히려 더 강화되면서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온 거죠. 재벌 체제가 강화되니까 이 주주에게 불리한 시스템이나 환경은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강화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LG에너솔 100조짜리 이런 황당한 딜이 벌어지고도 지금 누가 국민연금 소송한다는 것도 없고 정부가 뭐라 하는 것도 없고 공정위라 뭐라 하지도 않고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 주주들만 들들 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역사는 오히려 퇴보했다. IMF 때보다도 퇴보했다. DJ 정부 때보다도 퇴보했다. 저는 그렇게 보십니다. 퇴보만 계속하네요. 3개 소송이 이제 하나는 이제 이사의 수탁자. 이사 수탁 질문. 그 다음에는 증권 집단 소송. 증권 집단 소송 제도가
회사가 이런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면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데 소송의 인가를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인가를 받아도 또 소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재기 요건도 아주 협소하고 사문화돼 있다. 거의 주주 증권 집단 소송 제도가 활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해야 된다. 7번째고 8번째가 증거 개시 제도. 소송을 했을 때 디스커버리 제도. 그렇죠. 디스커버리 관련 증거 자료를 회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입증하려면은 그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자료를 보지 못하면은 입증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증거 편제, 증거를 회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송 가능성을 차단하는 이런 상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8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 이 8가지의 그 입법 요구가 우리나라에서만 없는 거고 대부분의 나라는 다 있는 다 건가? 있는 거죠. 네. 이거 뭐 특수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 아니고 전혀 아니고 증거 개시 제도는 영미계 예. 국가들에게 있고 독법계는 문서 제출 명령이라든지 약간 다른 형태가 있긴 하지만 예. 예를 들어 영국,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다 있어요. 독일에는 없는데 독일, 일본도 최근에는 디스커버리와 유사하게 회사가 갖고 있는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는 그런 네.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예. 한국만 안 하고 있다. 8가지 제도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OECD 국가는 다 있는데 한국에만 없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완전 기본. 기본.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지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인데 예. 한국은 안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최소한 있어야 그래도 뭔가 거버넌스라는 걸 얘기는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정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버넌스 제도가 있고 난 다음에도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주주들이 이사회 또 회사와 싸우면서 복구를 하고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는 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러한 주주 권리 회복 활동 자체가 차단돼 있어요. 아예 형법이 없는 사회. 그렇지. 그러니까 범죄라고 네. 때리는데 폭행죄, 상해죄가 없는 거야. 예. 형법에. 예. 그러니까 막 때렸는데 뭐 얻어맞으면 뭐 피가 나서 막 입원해가지고 철철 그러고 있는데 경찰서 들고 가면 법전에 폭행죄와 상해죄가 없다고. 그래서 아니 다른 나라에도 없는 걸 다른 나라는 다 있죠. 예. 한국엔 없어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 매 계속 얻어맞고 있는 거죠. 주주들 주주 게시판 중에서 뭐 환호하는 게시판 없잖아요. 다 맨날 욕하는. 그렇죠. 아주 최소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시스템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활동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대선 후보나 이런 쪽으로도 연락을 해보신 거예요? 연락도 드렸고 뭐 제안도 하고 예. 양당 후보들께서도 1000만 동학 개인 투자자라고 하듯이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고 유튜브가 또 목소리를 결집할 수 있는 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자포자기 절대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에 이런 목소리를 내고 또 결집하고 모이고 연대하고 뭔가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 지금은 양당의 후보님들도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공약이 다 들어가 있고 누가 당선되든지 의미 있는 거버넌스 진전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싹 씻고 그러면 안 네. 되는데 입상시면 또 다시 또 이 1000만 동안 개미들이 그렇죠. 모여서 또 뭐 규탄해야죠. 규탄하고 시위도 하고 이제 뭐 네.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여의도에서 뭐 행진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세이브 코스피라고 네.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 가면서 촬영도 하고 그랬었죠. 네. 이번 또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선이 임박해서 예. 네 당의 후보에게 모두 세이브 코스피의 입법 청원 제안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심상정 후보님께서는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공약에 다 넣겠다고. 그래서 8개 공약에 다 다. 넣어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나머지 세 후보는 아직 답변이 없는데 아마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추측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시원하게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좀 이게 뭐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본이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이 시청자분들께서 우리나라만 없다는 거, 우리나라에만 폭행죄, 상해죄가 없는 희한한 네.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뭔가 부당함을 느꼈을 때 그 분노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유지하시고 유튜브든 온라인든 계속 글도 올리시고 특히 법무부, 국회, 청와대에 계속 글을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저희 포럼에 후원인으로 좀 가입을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포럼이 계속 활동해 나갈 텐데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지지를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금융사기, 금융범죄 관련해서 많이 다뤘는데 이 코스피 전체가 약간 너무 한쪽에만 유리한 이번 LG 엔소를 보면서 좀 약간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 싶어갖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여기에 약간의 어떤 뜻을 담고자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와주셔서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만약에 뭔가 진전이 있으면 그때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